네, 원중 6월 시작하겠습니다.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시는데 뭐 큰 불편 없었습니까? 비가 많이 와가지고 도로 상태 괜찮던가요? 도로 상태가 이제 도로 구간마다 조금씩 달라가지고 실제로 좀 막히는 구간들이 좀 듬성듬성 있더라고요. 그래서 평소보다는 시간이 조금 더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비 많이 오고 나면 도로 곳곳이 이제 구멍이 뽕뽕 맞아요. 예. 휘어가지고 그렇죠. 고속 주행하다 보니 큰일 날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안전운전하시기 바라고요. 노지임 기자는 좀 이따 인사를 나누도록 네. 하고 일단 우리 그 헬마의 발제로 시작을 해볼까요? 네, 뭐 이번 주에도 역시 서울 양평 고속도로 관련된 건이 이제 뉴스에서는 가장 중심에 있었는데 국민의힘 그러니까 여당 내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뭐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자주 언급을 드렸던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의 국민의힘 측 간사를 맡고 있는 박성중 의원. 네. 박성중 의원이 이번 주에 여당 최고위원 회의에 가가지고 이 각 언론사들의 이제 보도 내용을 특정하면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음모론과 가짜 뉴스만을 생산하는 좌편향 매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 각오해라. 각오해라까지 나오는 바람에 어우 뜨끔. 네. 어우 무서워. 어디인데? 무서워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MBC가 들어 있습니다. 어이? 오마이뉴스, 한겨레, 경향신문, MBC, JTBC 이렇게 주로 거론한 언론 매체의 보도들이 딱 특정이 돼 있어가지고 각오하라고까지 하니까 이거 겁박 아니냐 이제 언론들은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뭐 이렇게 지적하는 내용들도 좀 무시무시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부 좌편향 매체들은 윤석열 정부와 보수 진영을 악마화시키기 위해서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건의 팩트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허위 날조를 통해 사악한 음모론과 가짜 뉴스만을 생산해내고 있다. 야,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지구상에 존재해서는 안 될 매체들이 이렇게 많다. 요즘 갑자기 악마화라는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요. 유행 비슷하게. 아, 네. 악마화. 예, 사실관계와는 다르게 그 사람을 오해시켜서 나쁘게 만들겠다라는 의미일 건데 네. 그래가지고 일부러 그 박성중 의원 같은 경우는 패널을 따로 제작을 해왔더라고요. 그래서 14개의 보도 제목들을 쭉 나열해놓고 법적 대응을 이제 별도로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오마이뉴스가 4건, 한겨레가 4건, 경향이 2건, 그리고 이제 국민뉴스, 노컷뉴스, MBC, JTBC가 각각 한 건씩 해가지고 총 14건이 이제 나열이 돼 있었고요. 예. 그래서 제가 좀 그 자체적으로 분류를 좀 해봤습니다. 박성중 의원이 이 보도를 지목한 게 이제 크게 두 가지 때문이었는데 먼저는 김건희라는 단어 혹은 특혜 의혹이라는 단어를 유독 강조한 제목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다. 네. 예를 들면 이제 한겨레의 제목입니다. 김건희 일가 땅 고속도로 특혜 의혹 시뮬레이션 거친 하남시 변경 요청 묵살. 이 제목의 기사를 일단 문제 기사로 꼽았고요. 아, 그러면 여기 땅이 있다라는 건 전달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표현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뭐 그러면 영부인 일가 땅이라고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 최은순 이 이름이 나와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ESIND 같은 회사 제목? 예,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전달해야 된다고까지 박성중 의원이 가이드라인을 주지는 않았어요. 네. 근데 이제 김건희 일가 땅 혹은 고속도로 특혜 의혹이라는 단어가 언급되는 그 기사들을 꼽아가지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MBC도 있습니다. 김건희 특혜 의혹, 양평 고속도로에 야당 예타 이후 무리한 종점 변경 이 제목의 이제 기사를 꼽았는데 네. 뭐라고 비판을 했느냐면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을 담아서 기사를 쓰고 제목을 붙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제 이 말을 듣자마자 저는 이제 당장 의문이 들었던 게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을 담아서 제목을 붙였다라고 하려면 고속도로 특혜 의혹이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는 건가? 그러면 사실 이 제목을 쓰지 않으면 어떻게 그 독자나 시청자들한테 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을 빠르게 전달할 수 있을까? 아니 근데 네. 이거저거 떠나서 의혹 제기 자체는 양쪽의 입장을 다 듣고 내리면 의혹 제기가 안 돼요. 그렇죠. 의혹 제기는 한쪽에서 하는 거니까. 그럼 판정인 거지. 그렇죠. 엄밀하게 하면 그러니까 물론 의혹 제기를 하더라도 반론을 다 듣고 크로스 체크는 당연히 물론 해야 되죠. 네. 크로스 체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혹이 있다고 볼 때 그리고 의혹이 상당히 근거가 있다고 합리적 의심이 들 때 하는 게 의혹이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의혹을 부인하는 쪽의 입장은 그러니까 배척이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그렇죠. 근데 그 한쪽 입장만 그러니까 제기한다면 의혹 제기라고 하는 기능 자체를 부정하는 걸로 귀착될 수밖에 없어요. 얘기가.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면 아니 언론의 그 본업이 뭔데요? 언론은 의심을 하는 걸 업으로 삼는 게 언론이에요. 다만 그 의심이 합리적 의심이 되어야 된다는 조건이 있지만 이걸 부정해버리면 뭐 하라는 건데 그럼? 그게 이제 사실 보도의 기본이기도 하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의혹 제기라는 거는 한쪽이 다른 쪽을 향해서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의혹 제기 보도를 하려면은 한쪽 얘기를 우선 보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그 한쪽이 상당히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사유를 갖고 있는 의혹이라고 볼 때라는 그렇죠. 물론 조건은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언론은 이제 그 사실관계를 이제 검증을 하고 보도를 해야 되는 거고. 물론이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쪽에서 나오는 얘기만 보도하는 게 아니고 반대쪽의 얘기도 보도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어저께 체크를 해봤는데 한겨레든 MBC든 이렇게 김건희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보도하는 기사가 있고 뒤이어서 국민의힘이나 혹은 뭐 이 국토교통부에서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에 대한 보도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의혹 보도만 콕 집어서 부각을 시키면 마치 그 얘기만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어떤 매체든지 간에 이제 반론을 실어주고 있기 때문에 양쪽의 의견을 다 들어서 보도한다라는 점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정리하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왜 제기하느냐가 아니라 뭐 의혹을 제기하는 게 합리적이냐를 따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제기하고 있느냐. 그렇죠. 그게 더 중요하다고. 그것만 따지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박성준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한겨레하고 MBC를 주로 이제 찝어서 얘기했지만 그럼 다른 매체들은 이 사안을 보도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동아일보 같은 경우는 한겨레하고 같은 날에 아예 사설을 썼습니다. 제목이 이래요. 노선 의혹 일자 고속도로 사업 중지 손바닥 뒤집듯 해도 되나? 라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이제 백지화 이제 어떤 발표에 대해서 비판하는 내용을 MBC나 한겨레만 보도한 게 아니고 동아일보도 했다. 이 부분은 왜 이야기를 하지 않느냐라는 걸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또 한 가지는 한쪽 의견만 일방적으로 전달하거나 제목을 꼽았다라고 하려면 역시 마찬가지로 다른 매체들도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중앙일보의 7월 7일자 보도 여당 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아니다. 그 뒤에는 2020 악몽, 이제 2020년 총선과 관련된 이제 결과에 대해서 이 다음 총선에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여당 내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박성중 의원의 말대로라면 이것도 한쪽의 의견만 반영해서 기사를 내고 있는 게 됩니다. 이것도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거고요. 매일경제의 7월 11일자 보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목이 뭐냐면 군수 총리 실장. 이렇게 꼽으면서 여당 양평고속도로 민주 땅 투기 의혹 나와라고 역시 여당 쪽에서 일방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의혹을 담은 보도입니다. 다뤄주려면 양쪽을 다 다뤄줘야 된다는 거고 박성중 의원이 지금 한 것처럼 한겨레나 뭐 MBC나 JTBC 같이 여당이나 혹은 뭐 정부 측에 불리한 의혹 보도를 한 것만 문제냐. 반대쪽도 마찬가지다. 뭐 국회의원이 이 부분을 지적을 하려면 양쪽 다 다뤄주는 게 균형에 맞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그 저널리즘에서 이야기하는 이제 보통 이제 사실과 의견을 구분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네. 그런데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과 의견이 그렇게 칼로 무 자르듯이 명확히 구획정리가 될 수 있는지 솔직히 좀 의문이긴 해요. 네. 까놓고 이야기해서. 왜냐하면 의견은 사실에 기초하는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게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의견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사실과 의견이 그렇게 명확히 딱 뭐 시멘트 담벼락으로 갈라지는 건 아니라고 보는데 네네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접근법이 다른 거죠. 사실은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 들어가기 위한 단서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어떤 사실을 두고 여기 A가 하는 말과 B가 하는 말이 되니까 다르다고 해서 공이 똑같은 분량을 주는 게 아니라 거기서 어떤 게 더 이제 그럼 사실에 부합하는 거에 따라서 가중치를 둘 수 있는 거죠. 다만 그리고 그렇게 보도하고 보도의 결과에 책임을 지는 거고 의견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어떤 하나의 어떤 공론회장에서 제출되는 의견이라면 공정하게 대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의견은 뭔가 진실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오는 게 의견이라면 공정하게 대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 원칙일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 제기되고 있는 문제는 양평 고속도로가 어떻게 해서 노선이 바뀌게 됐는가 그 진실이 무엇인가를 묻는 것인가 사실의 영역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언론사가 그거에 대해서 취재를 해본 결과 이것일 수 있을 것 같다는 가설이 그러니까 만약에 성립이 됐던 보도하는 거죠. 우리는 충분히 합리적 근거를 갖고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봅니다라고 제시를 하는 거고 아니면 이제 나중에 책임지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게 사실입니다 해서 균형이 어떻게 성립이 돼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그래서 이 접근법이 다르다는 말씀에 공감을 하는 게
이 사실관계를 더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서 이제 각 그 언론 매체들이 접근하는 방식은 굉장히 좀 다양합니다. 일단은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료에 기반해 가지고 이제 의혹 제기를 하는 방식이 있고요. 그 외에도 이 사건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보도를 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어떤 특정한 진실이 담겨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인데,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박성중 의원이 14개의 언론 보도를 문제 삼을 때 또 하나 특정해서 이건 문제다라고 지적했던 한 줄기가 뭐냐면 댓글이라든지, 그러니까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이제 댓글이라든지 혹은 당사자이기도 한 양평 군민들의 말을 인용하는 방식. 이걸 문제를 삼았습니다. 그럼 말 그대로 이제 의견일 수가 있는 거죠. 그거. 그렇습니다. 네. 의견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접근해 나가는지를 이제 평가를 해야 될 텐데 박성중 의원이 지적한 거는 자신의 입맛에 맞는 일부 댓글을 발췌하거나 공신력이 없는 일부 양평 군민들을 인용해서 마치 국민 여론인 양 왜곡 보도를 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했습니다. 네. 실제로 박성중 의원의 말대로라면 진짜 문제죠.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과연 그런지를 좀 따져보겠습니다. 일단 박성중 의원이 지적한 기사들은 뭐냐면 한겨레의 보도인데 현장이라고 이제 굵은 꺽쇠가 들어가 있고 이거는 이제 현장을 직접 탐사해보고 보도했다는 뜻입니다. 김건희 일가 땅 강남까지 20분 양평 땅 부자 휘파람이라는 이제 따옴표를 넣어놓은 제목인데 이게 이제 양평군에 직접 가가지고 그 공인중개사들 양평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공인중개사들을 취재해봤더니 그 중에 이런 의견을 낸 사람이 있다. 아니 고속도로가 뚫리면 땅값이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땅 부자들이 휘파람 분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얘기죠. 당연한 얘기 아닌가요? 네, 뭐 사실 특별할 게 없습니다. 이 강남까지 20분 이거는 이게 뭐 그냥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이야기인 거고 그러다 보니까 양평의 땅 부자들은 휘파람을 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들어있는 거고요. 오마이뉴스 보도는 이겁니다. 양평 두물머리 사이로 쩍 갈린 민심. 아른대는 이름 김건희라는 거거든요. 야, 이것도 마찬가지. 김건희가 들어갔다. 김건희가 들어간 게 문제고 양평 두물머리 사이로 쩍 갈라진 민심이라는 건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사실관계를 반영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현장에 답사해본 기자들이라면은 대부분 이렇게 썼습니다. 이거는 오마이뉴스만 이렇게 쓴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한 건데 일단 댓글을 인용한다라는 거는 이미 인터넷 포털 시대에 많은 매체들에서 활용하는 방식이고 그거에 대한 어떤 문제점들도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는 좀 약간 별도로 그건 좀 솔직히 있긴 있어요. 네. 댓글을 소개한다는 것은 이거에 대한 여론이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렇죠. 것을 보여주기 위한 창이잖아요. 그런데 보통 이제 우리가 여론을 전달할 때는 이게 여론이라는 걸 제시하기 위한 과학적 근거, 요즘 과학이 되게 유행이니까 네네. 과학적 근거를 제시해야 돼서 여론조사 같은 경우도 요건 이런 걸 되게 강조를 하잖아요. 네. 근데 댓글이라고 하는 것이 말 그대로 그러면 시중의 일반 여론을 대변하는 창이 될 수 있느냐. 1번. 2번. 그러면 거기서 댓글을 모든 걸 소화를 하지 않아 어차피 그러니까 선택이 되는 건데. 그렇죠. 선택 과정에 있어서 자의성은 사실은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그건 부인할 수 없어요. 네. 저는 그 점에 있어서는. 근데 이제 보도를 실제로 보시면 말씀하신 대로 자의적으로 선택하는 걸 경계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매체에서는 어떤 방식을 선택하냐면 찬성 쪽 2건, 반대쪽 2건을 제 얘기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보도에 거예요, 넣습니다. 그게. 사실 그 댓글이 대표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너무 많이 제기가 되고 있고 이용자 중에서 극소수만 댓글을 단다는 뭐 조사 결과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다만 지금 만약에 이 매체들이 댓글을 근거로 의혹을 제기를 하거나 일부 군민의 의견을 근거로 의혹을 제기했다면 그건 저널리즘적으로 문제가 있다 할 수 문제죠. 있어요. 그런데 이미 앞에 쌓아지고 있는 사실들이 있는 거잖아요. 이 노선이 언제 정식 안으로 제출되고 변경이 됐는지 이런 것들이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 대한 반응을 보는 한 가지의 수단으로서 소개를 해주는 건 이런 뭔가 댓글 같은 걸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전제를 하고 의혹을 제기하는 거랑 완전히 구분이 돼야 된다는 거죠. 저도 그 의견에 절대적으로 동의하는 게 저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언론의 본연의 임무 중에 하나이기도 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특히 이번 건 같은 경우는 양평 군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한 보도가 나오지 않으면 이거는 이제 언론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의무를 방기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이해 당사자들이 실제로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전달을 해줘야 해당 지역에 살지 않는 다른 시민들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근거 자료를 삼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반영을 해줘야 된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를 2대2로 딱딱 잘라서 하는 게 온당하냐는 또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게 있겠죠. 그 며칠 전에 이제 양평 군민들이라는 분들이 여의도에서 그러니까 시위를 한 적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때 민주당 인사는 저분들이 정말로 순수한 군민이냐 아니면 뭐 그 당협 사람들 아니냐
뭐 이런 그러니까 주장을 한 의원도 있더라고요. 뭐 실제로 사진 보고 몇몇 분을 특정한 사람들도 있었죠.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 그 시위를 양편 군민들로 일반화한 보도도 있었어요. 있습니다. 그럼 그것도 그럼 균형이 어긋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거꾸로.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언론이 어떻게 균형을 잡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되게 중요한 건데 아마도 박성중 의원이 이제 5대5로 반영되어 있는 언론 보도 내용 그 자체를 문제 삼기보다는 왜 하필이면 그 의견들 중에서도 제목으로 이걸 뽑았냐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뭐 그 얘기는 저는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사실 그러다 보니까 잘 보시면 한겨레 같은 경우는 김건희 일가당의 강남까지 20분 걸리는 거리에 있고 양평의 땅 부자들이 휘파람을 분다라는 거는 보시기에 불편할 수 있지만 박성중 의원이 보시기에 불편할 수 있지만 대부분 사실관계를 구성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보입니다. 제가 이제 언론 비평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그런 건데 다른 건 몰라도 땅 부자 휘파람 부는 건 맞는 거 아닌가? 사실관계니까요. 땅 부자가 된 적이 없어서 잘 모르긴 하겠지만 그럴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저는 사실 이걸 얘기를 할 때 다른 매체 이야기도 역시 같이 해줬어야 된다. 박성중 의원도 역시 이제 국회의원으로서 균형을 잡자면 예를 들면 중앙일보의 7월 9일자 보도입니다. 이것도 악플을 중심으로 이제 보도한 내용인데 원희룡 정치 인생 마감 준비하라. 야 지지자들 악플 세례라는 이 보도고요. 조선일보의 7월 8일자 보도 양평 군민들의 목소리를 인용한 겁니다. 양평 군민 야당 가짜뉴스 선동의 감정적 대응 우리만 죽어나라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역시 마찬가지로 야권한테 이제 불리한 내용들을 제목으로 뽑아 올린 경우이기 때문에 예. 박성중 의원의 의견대로라면 한쪽의 목소리 검증되지 않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전체 목소리인 양 왜곡 보도하는 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균형을 맞춰서 정확하게 그 최고위원 회의에서 발언을 해야 받아들이는 언론 매체 종사자들도 경계를 할 수가 있는 거지. 한쪽의 일방 목소리로만 이제 공격을 하려고 하면은 이거 우리 협박하는 거냐라고 오해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또 고래적 얘기해서 죄송한데 조선시대에 이제 사원부 말고 사관원이라고 있잖아요. 네네. 이제 사관원에 있는 그 관리들을 언관이라고 불렀잖아요. 언관이 하는 일이 뭐였냐면 전하 아니되옵니다. 이게 이제 그 주된 업무였거든요. 그렇죠. 요즘 개념으로 보면 상습적 반대꾼 요점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들을 두고 상습적 반대꾼이라고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업이 그거니까. 그래서 어떤 그 국왕의 어떤 전행의 내용을 견제하는 그런 역할 자체가 언관들의 그러니까 역할 가장 주된 역할이었으니까 네네. 상습적 반대꾼이라고 안 하죠. 언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언론은 상습적 비판자가 아니라 상습적 감시꾼이기 때문에 의혹 제기를 업으로 삼는 주체예요. 그러니까 왜 의혹 제기를 하느냐고 욕할 게 아니라 의혹 제기가 얼마나 합리적이냐만 따지면 되는 거예요.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하면 그냥 얼마든지 욕을 하셔라 이거죠. 그죠? 근데 여기서 그 제기하는 의혹이 뭐 좌파냐 우파냐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죠. 왜냐하면 의혹은 팩트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주장을 하는 것을 의혹 제기라고 하지 않아요. 팩트가 이거다라고 주장하는 게 의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좌파 우파를 나눌 이유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그 진실이라고 주장하는 그 의혹이 합리적이냐 아니냐. 그걸 갖고 욕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다른 거 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것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박성중 의원이 가짜 뉴스라고 이렇게 딱지를 붙이면서 팩트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애초에 이렇게 팩트들이 갑자기 발굴되기 시작한 계기가 국토부의 해명이 꼬이고 앞서서 뭐 공개됐던 것들이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 것들이 있고 이러니까 조각조각을 찾아서 모으고 있는 과정인 건데 여기에서 일부만 가지고 팩트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게 오히려 편향된 인식인 거죠. 그렇죠. 저도 이거 그러니까 뭐 정리하다 보면 헷갈려요. 막 달라가지고. 저는 사실 양평이라고는 이제 두물머리에 그 연잎 핫도그 먹으러 간 적밖에 없는데 그 뭐야? 막 요즘은 행정구역들을 다 꿰게 됐습니다. 유명한 핫도그 집이 있다고 나오대요. 실제로 맛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고래적 혼자 먹고 있어요. 역시 먹는 거에 민감하신. 그럼. 그 고래적 얘기라고 하시면서 이제 상습적 반대꾼을 말씀하셨는데 요즘 트렌드는 이제 상습적 반대꾼을 넘어서서 이제 괴담 유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저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말씀을 한번 좀 드려보고 싶었어요. 박성중 의원의 어떤 시각에 따르면 언론은 어떤 사안이든지 간에 적어도 5대5를 맞춰야 된다 무조건. 그 반드시 의견에 대해서 자로잰 듯한 어떤 중립적인 시각에 맞춰서 제목을 뽑아도 양쪽 의견을 다 담은 제목을 뽑아야 되고 그리고 보도 내용에 있어서도 5대5로 균형을 맞춰야 된다. 이런 시각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이거는
언론의 어떤 기능, 역할, 어떤 그 보도 방식에 대한 큰 오해를 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설명 가장 좋은 게 판사예요. 과정은 5대5로 다 들어야 돼요. 그렇죠. 원고의 주장과 피고의 주장을 5대5로 다 경청을 해야 되죠. 하지만 결론은 편향이에요. 판사의 업무는 유죄 아니면 무죄이기 때문에 판사의 최종 결론은 편향적일 수밖에 없다. 근데 그게 편향이 문제가 아닌 거죠. 그런 어떤 선택 결과가 정합성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죠. 옳은 판결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거지. 왜 한쪽 편을 들으냐고 욕하지 않아요. 판사를 두고 그렇게 욕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렇죠. 다만 재판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의 어떤 주장을 공정하게 기회를 충분히 해서 균형 있게 다 들었느냐는 당연히 따져봐야 되는 거고, 따라서 박성중 의원이 제기하려면 당신들이 이 보도를 내놓는 과정에서 그러면 양쪽의 반론을 충분히 크로스 체크를 했느냐는 물어볼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그거는 얼마든지 물어볼 수 있지만 왜 너희들이 이 보도를 내놓느냐라고 욕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리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물어볼 수는 있는데 박성중 의원이 그걸 검열할 수는 없습니다. 뭐 취재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취재원들이 몇 명인지, 누구한테 구체적으로 취재했는지까지 들어오게 되면 그거는 편집권이나 편성권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기 그리고 때문에. 보도에 대한 잘잘못을 따지는 주체는 정당이 아니에요. 그럼요. 사법부지. 그러니까 각오하라는 얘기는 굳이 하실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게 이제 5대5로 중립을 맞춘다라는 거는 공정성의 지표가 아닙니다. 5대5로 정확하게 맞춰서 보도하는 매체를 제가 딱 이제 한 군데 알고 있는데 국회방송이라고 있습니다. 국회방송이랑은 정말 정확하게 5대로 맞춥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거는 이제 주로 어떤 사실의 영역이 아니라 그렇죠. 정견, 의견의 영역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그냥 그렇게 이해를 근데 해줍시다. 그럼에도 이 5대5에서 1은 뭐고 5는 뭐냐. 이걸 단순히 분량만 맞춘다고 해서 그걸 균형을 맞춘 보도라고 볼 수 있느냐 보면 그건 아니거든요. 바로 그겁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공정성에 대한 지표를 판단할 때 지금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요즘에 언론 보도 얘기를 할 때 주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공공선의 판단의 중심에 놓았느냐라는 게 이제 언론들이 항상 경계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게 이제 공익에 부합하는 거냐 아니냐 그 얘기예요. 맞습니다. 뭐 나의 정파성이나 혹은 우리 회사의 어떤 이익이나 이런 게 아니고 공공선, 공익을 판단의 중심에 놓고 있느냐. 그리고 팩트에 기반해서 그 판단을 내리려고 노력했느냐. 그리고 여러 절차를 거쳐서 최종적인 보도가 이루어졌느냐. 그걸 소위 말하는 이제 취재와 데스킹의 과정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는데 그 과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졌으면 되는 거지 결과적으로 나오는 뉴스 보도의 헤드라인이 어떤 모양새냐. 그게 내 마음에 흡족하냐 아니냐. 마음에 드느냐 아니냐. 나를 불편하게 하느냐 아니냐는 판단 기준이 아니다. 국회의원이 그걸 판단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고 이번엔 노지민 기자의 발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어떤 내용인가요? 오늘까지는 이제 공영방송 이야기를 한 번 더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우선 그 분리징수, 수신료 분리징수, 전기요금과 따로 걷는 수신료 분리징수가 12일자로 일단 시행령이 시행이 됐고 문의 전화 엄청 왔다며요, 한전으로. 네, 그래서 지금 뭐 한 번 전화했을 때 연결이 안 된다, 뭐 이런 원성이 자자한 것 같아요. 이걸 전하는 매체는 무슨 좌편향, 우편향 가리지 않고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한국전력이 준비가 안 돼서 3개월 동안은 고지서가 그대로 나갈 거기 때문에 이런 문의 전화가 계속 나오는 거고, 그래서 지금 이걸 어떻게 내야 되느냐도 굉장히 헷갈리고 있는 게, 뭐 그동안 자동이체 했던 분들은 뭐 전화를 통해서 안내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또 직접 이렇게 매번 이체를 하시거나 결제하셨던 분들은 고지서에서 2,500원 빼고 내면 되고, 그리고 이제 아파트 같은 곳에서 사시는 분들은 관리사무소랑 이야기해라라고 하는데 관리비와 같이 나오니까. 그렇죠. 근데 사실 관리사무소에서도 지금 완전히 지침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또 지금 KBS가 뭐 헌법소원심판이며 이런 걸 걸어놨기 때문에 법적 공방도 당분간은 이어질 거고, 그러니까 이번에 오히려 국민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 했다고 한 시행령 덕분에 혼란이 당분간은 가중되는 상황일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 자리에서 이제 수신료 분리징수가 만약에 시행이 되면 그 다음에 어떤 스텝으로 갈 거냐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그 대표적으로 공영방송 경영진 교체 시도가 이뤄질 거다. 그 움직임이 바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 시행령 공포된 날 방통위가 윤석년 KBS 이사, 그 TV조선 재승인 심사위원장을 맡아서 그 TV조선 고위감점 의혹 관련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 분이죠. 이분에 대해서 해임 제청안을 의결을 했고, 바로 다음 날에 이제 윤 대통령이 전자결제를 통해서 해외 순방 도중에 결제를 하면서 해임이 확정이 됐는데, 이분이 구속됐다가 3월에 구속 기소됐다가
최근에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거든요. 나왔어요? 예. 네, 그래서 최근에 KBS 이사회도 출석을 했었는데 지금 방통위가 윤 이사를 해임 제청하는 그 이유로 밝힌 걸 보면 보도자료에 나온 문구를 그대로 보면요. 그 공영방송 이사로서 사회통념상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위법한 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이 KBS 명예를 실추시키고 국민 신뢰를 저하시켰다. 그리고 더 이상 KBS 이사로서 적절한 직무 수행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됐다. 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속 기소되어서 뭐 KBS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이런 것들은 지적을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적절한 직무 수행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됐다는 것만 보면 이분이 구속됐을 시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단순히 구속 기소됐다는 것만으로 문제를 삼을 수 있다는 건지 굉장히 모호하고 더 헷갈리는 부분이 이게 법적인 근거가 제시가 안 된 거거든요. 근데 뭐 까놓고 얘기해서 네. 그러니까 그 TV조선 재승인 점수를 조작했다. 똑같은 혐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상혁 방통위원장이랑 방통위원장. 뭐 방통위원장도 날림판에 뭐 KBS 이사야 뭐 그냥 그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네. 그럼에도 어쨌든 법적인 결격 사유는 뭐 정당 신분이라던가 뭐 국가공무원법상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인데 이건 역시 그 한상혁 방통위원장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금고 이상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유예 기간이 끝난 지 2년이 되지 않은 자 확정이 됐어야 된다는 거죠. 아무튼 한상혁 위원장 때 그런 판단의 문제가 이번에도 반복이 됐다는 게 한 가지 포인트일 것 같고요. 그리고 일각에서 이제 방송법상 방통위가 이사해임 건의할 권한이 없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이건 조금 다퉈볼 여지가 있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사실 일단 뭐 방송법이나 뭐 이런 관련 법을 보면은 방통위가 이사를 추천할 권한은 있는데 해임할 권한이 명시가 돼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다만 이제 과거에 KBS 이사들이 해임된 사례들을 봤을 때 뭐 대표적으로 강규영 이사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 초기에 해임이 됐죠. 이때도 강규영 전 이사 측에서 이 방통위는 해임 권한이 없다고 주장을 했었고 이때 해임을 비판하는 뭐 언론이나 정치권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이제 재판 과정을 통해서 이 이사 추천 권한에 해임 건의 권한도 포함된다 이런 법원 판단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뭐 그러니까 사실은 그 초점은 그냥 기소된 내용만 가지고 면직시킬 수 있느냐, 그렇죠. 그다음에 뭐 해임 권한이 있느냐 이런 어떤 형식적인 어떤 논란도 되게 중요하지만 일단 그건 우리도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예. 빼고. 결국은 이제 이사회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가 가장 현실적인 거잖아요. 원래는 그 여대야가 7대4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네. 여에서 윤석열 이사가 이렇게 되어버리면 이제 6대5로 바뀔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만약에 6대5로 바뀌는 상황에서 만약에 그 윤석열 이사가 해임된 자리에 여건이 충원이 되면은 그렇게 한 자리가 뒤바뀔 수 있는데 근데 거기다가 한 명만 더 바꿔버리면 네. 역전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사회가 과반으로 의결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근데 지금 그래서 그 한 명이 누가 될 것이냐라고 할 때 바로 나와준 것이 이제 남영진 이사장이거든요. 뭐 법카 썼다라는 네, 거고. 법인카드 관련 의혹이에요. 어쩜 그렇게 또 카드네? 네. 그런데 이게 조금 다른 건 뭐냐면 뭐 조금 축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법인카드 관련 내용에서 강규영 전 이사 사례가 있으니까 조금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그때는 이제 사적 유용 의혹이 나왔고 뭐 애견 카페라던가 뭐 해외 출장에서 뭐 출장 관련 없는 뭐 공연을 봤다거나 그리고 면세품을 샀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적발이 감사원을 통해서 감사 결과 인사 조치를 해라라고 나왔던 거고 그걸 근거로 이제 방통위가 해임 제청안을 올렸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지난번에 뭐 감사 관련해서도 여러 차례 이야기를 드렸는데 KBS 감사에는 이 내용이 포함돼서 나온 적이 없어요. 이번에 의혹을 제기한 곳은 이제 KBS 노동조합이라고 KBS에 있는 세계 노조 중에서 지금 그 경영진이나 이사진 물러나라고 요구하고 있는 노조에서 제기를 한 거거든요. 소위 이제 보수 노조라고 불리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이 법인카드 사용 내역은 홈페이지에 가면은 다 공개가 돼 있기는 합니다. 근데 거기에 있는 걸 분석을 해서 남영진 이사장이 고향 인근에서 수백만 원어치 확인되지 않은 물품을 샀다. 또 150에서 300만 원을 한 끼에 썼다. 뭐 이런 지적을 했는데 뭐 당사자의 해명으로는 수백만 원어치는 곶감 선물을 사가지고 이사들이나 이제 직원들한테 돌렸다. 명절에. 네, 신년이나 뭐 이럴 때 돌렸고 이제 중식당 같은 데에서 150에서 300만 원을 한 끼에 썼다는 건 뭐 이사들이나 이제 또 역시 그 경영진과 같이 이사회 끝나고 만찬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뭐 연말 송년회 뭐 30명이 네. 하고 뭐 이런 거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뭐 금액이 너무 많다라고 할 수는 있겠죠. 국민 정서를 놓고 보면은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제기가 된 거는 근데 법적으로는 96만 원만 안 넘으면 돼요. 1인당.
그렇죠. 네. 근데 이게 또 김영란법이 적용이 되게 되다 보면은 또 달라지는 이야기가 있는 거니까 그걸 가지고 또 문제를 제기한 한 가지가 추가로 나온 게 이제 언론인 면담, 뭐 시청자 면담 이런 비용을 계산을 하니까 인당 3만 원이 넘은 게 몇십 건이더라. 이렇게 또- 김영란법 네, 김영란법을 가지고 와서 또 비판을 농담으로 한 한 거죠. 얘기인데 그게 바로 나오네. 네, 그게 하루 간격 사이로 바로 이어져서 나왔는데요. 예. 이 상황에 대해서는 지금 뭐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인데 그 얘기니까 갑자기 장관님이 생각이 나네. 오마카세.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요. 네. 나중에 그러니까 청문회 과정 나중에 저기 설명하겠다고 설명 나중에 안 나왔죠. 했습니다. 네. 갑자기 그 생각이 나요. 네. 아무튼 네. 아무튼 그래서 보면은 뭐 한 사람당 3만 몇백 원인 경우도 있고 3만 몇천 원인 경우도 있고 뭐 7만 원 이상으로 조금 더 비용이 높게 책정이 된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어디에서 누구를 만났느냐까지 나와 있지 않지만 예를 들어 언론인 면담이라는 항목 그리고 인원 그리고 금액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 공개된 자료를 보면. 그래서 확인을 그냥 잠깐 가장 최근에 공개된 그 자료만 봤는데 뭐 이사들 중에서 이걸 어긴 경우는 좀 여러 명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뭐 한 사람이 잘못이 없다 이걸 단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이사장을 그중에서도 타깃을 삼아서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KBS 노조 같은 경우에 이제 권익위에 이거에 대해서 김영란법 위반 실태를 조사를 해달라라고 해놓은 상태고 또 그 보수단체에서도 고발을 해놓은 상태예요. 근데 이게 정황상으로 보면 뭐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강기영 전 이사는 사적 유형이 훨씬 좀 또렷한 정황이 있었고 그걸 통해서 해임을 했다가 나중에 이제 그게 문제적인 해임이었다고 결론이 나온 건데 네. 지금 이제 남이 사장 같은 경우는 뭐 그냥 듣기에도 거의 대부분 이제 업무와 관련된 내용이고 그게 이제 법리적으로 문제냐는 굉장히 논쟁적인 부분인데 이게 과연 뭐 이걸 통해서 해임을 하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문제였다라고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문제는 네. 해임해놓고 나면 나중에 법원 판단은 나오다가 복귀를 못 하게 되는 거니까. 비니까. 예. 그래서 초반에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했던 게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도 법조인 출신이고 지금 요직의 법조인 출신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판례가 나온다는 건 좀 피하지 않을까 이런 추측이 나오기도 했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근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타겟이 이사장이면 확실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네. 6대5로 그러니까 여대 구성이 바뀌는 것은 물론이고 네. 사회권을 누가 가느냐가 되게 중요한 건데 그렇죠. 이사장이 또 회의를 소집을 할 수 그러니까. 있고 회의를 진행하기 때문에 네. 이제 방통위원장이 교체되면서 방통위가 굉장히 체제가 빠르게 바뀌어간 것처럼 아마 이제 만약에 이사회 같은 경우도 그 이유가 어떻게 됐건 간에 일타쌍피네. 네. 일타쌍. 이사장도 교체되고 그리고 이렇게 다수 이사도 여권으로 바뀌게 되면은 사장 해임 제청안도 어차피 과반으로 의결을 하는 거거든요. 그것까지도 갈 수가 있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뭐 윤석열 이 사건은 제가 볼 때는 뭐 이제 뭐 제가까지 했으니까 끝나버린 거고 일단 형식적 그렇죠. 절차상으로는 이제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그러니까 모든 게 이렇게 지금 착착착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와, 그동안에는 짜여져 있었던 겁니까 그러면? 굉장히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 일사천리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네, 네. 그리고 이제 뭐 MBC 상황도 간략하게 언급을 하고 넘어가면 왜 이렇게 오늘 무섭게 MBC 얘기를 많이 해 지금 그렇게 무섭잖아 지금. 오마카세 얘기나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예. 무서울 일이 있으신가요? 아유 무섭죠. MBC에 M자만 나와도 무서워. 네. 그런 분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네, 아무튼 지금 감사원이 10일부터 그 방송문화진흥회라고 MBC 대주주 감사를 시작을 했고 본감사를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원래는 방통위도 박문진 검사 감독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야권의 김현 방통위원이 단식을 하면서 이걸 지금 진행을 하면 단식 계속하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김효재 방통위원 직무대행이 감사원 감사 진행되는 동안에는 조금 잠깐 멈춰둔 상태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감사원 감사 그리고 방통위 검사 감독이 동시에 이렇게 이뤄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순차적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됐다. 이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참 궁금한 게 MBC 이사는 그러니까 박문진 이사들의 임기는 내년 8월까지거든요. 네. 많이 남아 있어요. 많이 나왔죠. 그래갖고 지금 또 구성으로 보면은 뭐 한 명이 이렇게 뭐 윤석열 이사 케이스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도 아니거든요. 그럼 여기는 시나리오가 뭘까요?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항목을 보면은 뭐 MBC의 뭐 경영 관련된 것들이 좀 있거든요. 자회사라거나 그리고 이제 그러면 사장을 이제 그 사법 처리 대상으로 잡는다? 뭐 감사 항목 같은 경우는 어쨌든 박문진이 관리 감독을 제대로 했느냐를 보는 거니까 뭐 단순히 MBC 경영진을 직접적으로 하기에는 어려울 것이 감사 항목과 조금 충돌되는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럼 박문진을 타깃으로 한다? 뭐 일단은 박문진을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얼마나 나아갈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방통위 검사 감독 같은 경우는 이제 법적으로는 원래 예산을 중심으로 볼 수 있게 돼 있는데 지금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의 입에서 거의 모든 방향성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안영준 사장 관련해가지고 뭐 의혹을 제기를 한 부분이 있어서 아마 방통위가 오히려 MBC 경영진을 더 바로 들여다볼 수도 있다. 뭐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네, 앞으로의 상황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게 그 왜 지금 이렇게 순차적으로 갑자기 할까 이거잖아요. 여기서 드는 의문은 이제 왜 지금이냐 이 부분이 있을 텐데 지금 뭐 사실 상황이 크게 변한 거는 없어요. 순차적으로 이어졌다 뿐이고 그리고 오히려 지난해 말에 진행될 거라고 예상된 것들이 뭐 올해 초중반으로 이어지고 이러면서 생각했던 것보다는 뭐 교체를 위한 움직임이 더 늦어진 상황인 건데 왜 지금이냐는 딱 나온 거 아니에요. 네. 아까 박성중 의원의 말을 빌려서면은 좌파 언론의 가짜 뉴스에 휘둘리는 총선판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공정 언론의 진실된 보도에 기초한 공정한 선거 문화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그러니까 시기상으로 놓고 보면은 저희가 뭐 변수를 따져볼 수 있다 보니까 뭐 저희는 의심을 하는 자리이니까요. 저 여기는. 지금 조금 전에 제 용어 선택이 전혀 문제 없었어요. 네네네. 그죠? 네. 그리고 지금 그 외에 있는 그런 외곽에 있는 것들을 보면은 지금 사실 KBS 윤 이사 같은 경우도 윤 전 이사도 구속되고 이제 보석으로 풀려나기까지 뭐 시간이 많이 흐르고 업무 추진비도 공개된 상황이었으니까 이걸 언제든지 할 수 있었던 걸 지금 했다는 점에서 왜 지금이냐는 의문을 일단 던진다는 걸 말씀을 한번 드리고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총선이 가까워지고 있다. 총선까지 남은 기간이 짧아지고 있다는 게 하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방통위원장 취임 시기도 이제는 정말로 다가왔다. 뭐 이런 왜 이야기도 지명을 나오고 왜 있죠. 아직도 안 하고 있대요? 시행령 다 이제 끝났는데 개정 절차도. 그래서 지금 뭐 수신료 분리징수가 선결 과제이기 때문에 계속 미룬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에 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는 정말 17일쯤에는 정말로 지명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거든요. 해외에서도 뭐 전자결제로 제가 다 와준대요. 그렇죠. 뭐 어쨌든 지명을 하는 것까지도 뭐 해외에서 하지는 않을 것이다. 아마 돌아와서 할 거다. 뭐 이런 전망들을 종합하면은 그럼 뭐 다음 돌아오는 주? 월요일로 지금 다음 주 예견이 월요일. 되고 있는 상황인 건데 오. 이때 이제 KBS 내부에서 일부 직원들이 이렇게 뭐 투표 관리위원회 같은 거를 만들어서 사장이 지금 김희철 KBS 사장에 대한 뭐 찬반 퇴진 투표 이런 걸 한 결과도 이날 나온다고 하거든요. 네. 다음 주 월요일에. 네, 그래서 이 17일이라는 시점도 좀 이렇게 주시를 해야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연장선상에서 지금 총선까지 뭐 가까워졌다라는 이야기는 그만큼 시간이 길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공영방송 체질 개선이 너무 늦었다. 좀 흐름을 이어가서 지금 할 수 있을 때 빨리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을까라는 가정하에 좀 몇 가지를 살펴보면 지금 헌법재판소에 KBS가 법적 대응을 해놓은 것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지금 뭐 가처분을 했던 게 시행령 개정 절차에 대한 것과 동시에 이제 효력이 공포가 되면은 그 시행령에 대해서 중단을 해달라는 걸 같이 해놓은 거거든요. 효력정지 가처분 네네. 시점이죠. 그걸 해놓은 것이 있고 이제는 그 본안 그러니까 이 시행령 자체가 위헌인지 가려달라는 것까지 제기를 해놓은 상황이고 사실 그동안에 있는 그런 판례들이라던가 뭐 전문가들 의견을 보면 이건 헌재가 멈춰도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헌재가 이걸 받아들이고 이제 한전 준비 기간이 3개월인데 이 3개월이 끝나기 전에 혹은 그렇게 맞물려 가지고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와버리면 이게 다시 돌아가 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KBS 경영진 입장에서는 뭐 사퇴 요구 때문에 거의 끝까지 몰려 있는 상황에서 이 법적인 대응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네. 헌재 가처분 신청내는 거와는 또 별도로 법원에도 가처분 신청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이뤄지기 전에
바꾸는 것이 이런 걸 중단하는 데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는 거고, 그리고 지금 방송법 같은 경우도 저희가 좀 잊고 있었는데 지금 어제부터 그 헌재에서 공개 변론이 시작이 된 게 그 야권이 국회 본회의에 방송 3법, 그러니까 공영방송 지배구조에 정치권의 입김 좀 덜 가지게 하자, 이렇게 방송법 관련한 개정안들을 회부를 시켰더니 이제 국민의힘이 우리의 권한을 빼앗겼다, 심의할 권한 빼앗겼다 이러면서 권한쟁의 심판을 해놨거든요. 그게 어제 또 변론이 진행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언제 이걸 판단을 내릴 거라고 예고를 한 건 아니지만 이미 변론이 이뤄진 상황이니까 이제 법적 판단이 나올 일들이 줄줄이 예고된 상태에서 이게 이뤄지고 나버리면 오히려 더 부담스러워질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17일에 이동관 방통위원장 지명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에 또 하나의 정황이 이제 17일에 국회 국토위원회 전체 회의가 있습니다. 맞아요. 현안 질의를 하게 되면 이제 원희룡 장관이 나와서 양평 서울 고속도로 관련해 가지고 또 이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날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알겠습니다. 바람잘 날 없는 공영방송,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네. 되게 가치 중립적이죠? 그렇죠? 응? 공정하죠? 네. 지금 벌써 자체 검열하시는 건가요? 무섭잖아. 전 잘못한 게 없으니까 무섭지는 않은데 잘못한 게 많으신가 봅니다. 네. 마무리할게요. 네. 자, 두 분 수고하셨고요. 저도 학교 올라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